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보잘것없는 인생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깃들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진구. 올해로 65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린 평범한 늙은이죠.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이제 막 교대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웬 노부인 한 분이 제 차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기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양평 산골까지 가야 하는데 차편이 도저히 없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부인은 온몸이 젖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당장이라도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비 오는 밤에 그것도 눈 침침한 제 나이에 양평까지 가는 장거리 운행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빗길 고속도로는 제 나이에 여간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손님, 제가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요. 다른 차를 좀 알아보시는 게. 제 거절이 끝나기도 전에 노부인은 지갑을 열더니 빳빳한 신사임당 5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기사님, 제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양평 서종면 끝자락까지만 가주시면 이거 드리고 도착해서 20만 원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왕복 가스비를 빼고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평소 수입의 몇 배는 좋게 되는 돈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도 돈이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아내는 눈도 안 마주치고 드라마만 볼 것이고 각방 쓴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썰렁한 침대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죠. 차라리 비 오는 날 분위기나 잡으며 돈이라도 벌어오자. 저는 결국 그 노부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자마자 빗줄기는 갈수록 굵어지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마저 들더군요. 양평으로 가는 내내 노부인은 뒷좌석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아픈 건지 집안에 사고가 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마침내 양평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간 외진 산골 도로에 그녀를 내려주었습니다. 노부인은 약속대로 두둑한 수고비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긴 채 빗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차 안, 빗소리는 아까보다 더 거세져 지붕을 뚫을 듯 때려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노안이 온 제 눈으로는 도저히 산길을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빗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이 나이에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들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에라이, 오늘은 여기서 신세를 져야겠다. 저는 핸들을 돌려 가장 가까운 불빛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시내까지 나가기엔 너무 지쳤고 그저 몸 릴 곳 하나면 충분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산비탈 아래 가물거리는 숲속 산장이라는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차만치 앞을 모르는 법입니다. 노부인을 내려주고 나서 이제 얼른 내려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쉬어야지 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사치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돌려 산길을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보다 더 기분 나쁜 굉음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길한 예감에 브레이크를 밟고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에나 저 멀리 앞쪽 도로 위로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을 이기지 못한 산등성이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차를 몰았더라면 저 흙더미 속에 제 택시와 함께 파묻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덜미가 허늘해졌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이게 무슨 변입니까?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차를 돌려 반대쪽으로 나가보려 했지만 이미 뒤쪽도 거센 빗물에 토사가 흘러내려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더군요. 좁은 산길 한복판에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이런 깊은 산골은 전파마저 먹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와이퍼만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시커먼 나무 그림자뿐이고 가끔 번개가 칠 때마다 비치는 산새는 금방이라도 제 차를 덮칠 듯 으스스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65 먹은 사내가 뭐가 무섭냐고 하시겠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에 혼자 고립되어 보니 제 존재가 한낱 미물보다 못하게 느껴지더군요. 기름은 떨어져 가고 히터 바람은 점점 식어가는데 이대로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다가는 얼어 죽거나 산사태에 휘말리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정말 가물거리는 주황색 불빛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언뜻 보았던 숲속 산장의 불빛이었죠. 저는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상등을 켜둔 채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살고 봐야지. 일단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차 문을 여는 순간 양평 산골의 차가운 빗줄기가 제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얇은 바람막이 점퍼는 1초도 안 돼서 흠뻑 젖어버렸고 신발 속으로는 질척한 진흙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발짝 떼기도 힘든 진흙탕 길을 지팡이 대신 택시 우산 하나의 의지에 기어오르다시피 올라갔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빗물 때문에 앞은 안 보이는데 저 멀리 보이는 그 작은 불빛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산장 입구. 말이 산장이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낡은 목조 건물은 여기저기 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처마 밑으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건물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절규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까봐 저는 주먹이 깨져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인생이 늘 이랬던 것 같습니다. 늘 벼랑 끝에 몰려야 겨우 빛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고단한 삶 말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집 한 채 있어도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던 늙은 기사가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며 낯선 산장문을 두드리고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처량하더군요. 얼마나 두드렸을까요? 안쪽에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둔탁한 빗장 지르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나무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에 이 산골까지 어떻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노란 전등 불빛이 제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빗물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문 안쪽에서 풍겨 나오는 묘하게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눅눅한 나무 냄새와 함께 전해지는 온기. 저는 그 불빛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과 산사태가 저를 이곳으로 몰아넣은 것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가장 시리고도 뜨거운 하룻밤이 이 낡은 문턱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젖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이 완전히 열리고 제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려 합니다. 빗물에 젖은 제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릴 그 묘한 온기를 품은 여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지요. 산사태에 막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들어선 그 낡은 산장 안에서 저는 제 65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기운에 사로잡혔습니다. 밖은 여전히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 육중한 나무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뚝 끊기고 오직 정막과 온기만이 저를 감싸 안더군요. 아이고 손님, 이 빗길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몰골이 말이 아니시네. 정신없이 빗물을 닦아내던 제 귀에 들려온 건 낮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글픔이 배어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58쯤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이목구비가 참으로 단정하고 맑은 분이었죠. 그녀는 산장 관리인의 딸이자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꾸려가고 있다는 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든 젖은 우산을 받아주며 안쪽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낡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왠지 모르게 포근하게 들리더군요. 일단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보일러를 방금 올렸으니까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젖은 옷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요. 그녀가 내준 방은 누렇게 변색된 벽지에 낡은 가구들이 놓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평생 살아온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사람 사는 냄새와 눅눅하지만 정겨운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네준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젖은 겉옷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단추가 잘 안 채워지더군요. 추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낯선 여인의 친절에 당황해서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방 밖으로 나갔던 미숙 씨가 쟁반 하나를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투박한 도자기 잔 2개가 놓여 있었죠. 손님, 이거 직접 달인 대추차예요. 생강이랑 꿀을 듬뿍 넣었으니까 일단 이거 한 모금 마시고 속부터 달래세요. 옷은 제가 마른 걸로 좀 찾아다 드릴게요. 그녀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은 사연을 품은 듯한 그 눈동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반짝거리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마치 수묵화 속에 그려진 고요한 호수처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알싸한 생강향과 달콤한 대추 향이 번졌습니다. 빗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 그 향기가 스며드는데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서울집에서 아내와 살면서도 이런 대접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겪고 들어오든 차 조심해라는 말보다 이번 달 입금됐냐는 말이 먼저 돌아오던 현실이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산골 산장에서 만난 여인이 제 젖은 어깨를 보며 진심으로 안쓰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신뢰를 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라니요. 이런 날씨에 사람 귀한 줄 알아야죠. 저도 덕분에 오늘 밤은 덜 무섭겠네요.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쟁반을 두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데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느라 굳어버린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 온기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모금 들이키니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기운이 오장육부를 훑고 내려가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몸이 따뜻해지니 오히려 가슴속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낯선 여인의 수줍은 인사와 따뜻한 차 한 잔이 제가 평생 지켜온 가부장이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고 젖은 양말을 벗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눅눅한 기운을 좀 떨쳐내고 몸을 추스르려던 찰나였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잔잔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서였을까요? 좁은 방 안에서 몸을 돌리던 저는 그만 발밑에 놓인 문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제 중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각본 없는 드라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미숙 씨가 내온 대추차의 온기에 마음이 팔려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몸을 일으킨 게 화근이었어요. 마음은 급한데 낡은 몸뚱이는 제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았죠. 좁은 방 안에서 몸을 확 돌리는데 그만 제 발끝이 높디 높은 문턱에 걸리고 만 겁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차잔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쏟아진 대추차가 제 손목 위를 그대로 덮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순간 손목에서 화끈거리는 불길이 확 일더군요. 65평생 택시 운전하면서 큰 사고 한 번 없이 살아온 저인데 이 낯선 산골 산장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낮아빠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손님, 괜찮으세요? 방 밖에서 제 비명 소리를 들은 미숙 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손목을 감싸 쥔 채 끙끙대고 있는 저를 보며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디 봐요, 여기에요? 아이고, 이 뜨거운 게 그대로 쏟아졌네. 그녀의 손이 제 손목에 닿았습니다. 아까 차를 건네주던 그 수줍은 손길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힘이 실린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발갛게 익어가는 제 손목을 보더니 그녀는 서둘러 찬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열기를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꼴사납게 넘어져 손을 맡기고 있다는 민망함에 몸을 빼려 했습니다. 아, 저기. 미숙 씨,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일어날게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요. 화상은 초기에 잘 다스려야 흉 안 져요. 오빠, 제 말 들으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오빠라는 말에 저는 그만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60 넘은 늙은이한테 오빠라니요. 평소 집에서 아내한테는 들어본 적 없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강단 있는 꾸지람이 제 가슴팍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더니 구급상자를 챙겨 들어왔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웬만한 상처는
직접 다스리는 모양이더군요. 미숙 씨는 제 손목을 자기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연고를 손가락 끝에 묻혀 제 화상 자국 위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시원한 연고가 뜨겁게 달아오른 손목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가 날 것 같은 청량함과 함께 통증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제 손목을 살피며 압박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붕대가 제 손목을 한 바퀴, 두 바퀴 감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넘게 거친 핸들만 잡으며 굳은 살 박인 제 못생긴 손을 그녀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한데 방 안은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제 손목을 치료해주는 그녀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제 영혼의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죠. 집에서는 아프다고 해도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지 그래요라며 TV 채널만 돌리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남보다 못한 남편 대접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일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통증이 가시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미숙 씨는 제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무슨 힘든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죠. 저는 붕대를 다 감고 매듭을 짓는 그녀의 손을 저도 모르게 살짝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 낯선 곳, 폭우 속에 갇힌 이 방에서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한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오늘 처음 본 이 여자 앞에서는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니 말입니다. 미숙 씨가 제 손등에 감긴 붕대를 마지막으로 매만져주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 쟁여두었던 묵은 먼지들이 한꺼번에 들썩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리며 입을 뗐습니다. 미숙 씨, 내가 참 한심해 보이죠? 이 나이 먹고 타지에 와서 길바닥에 나앉지도 못하고 뜨거운 찬물이나 엎질러서 여자 손에 수발이나 받고 있으니 말이요. 제 씁쓸한 말투에 미숙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 손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에 용기를 얻었을까요? 저는 창밖의 빗소리를 배경 삼아 제 속을 다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말이요. 서울집에서는 꼭 투명인간처럼 삽니다. 30년 넘게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핸들을 잡았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식 새끼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생각만 하며 고속도로 위에서 청춘을 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정작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내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가슴 한복판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하고는 밥상머리에서 마주 앉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한 집구석에 사는데도 각자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그래요. 아내는 제가 밖에서 뭘 먹고 다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묻지도 않아요. 그저 제가 벌어다주는 입금 내역만 확인하면 그만인 사람처럼 굽니다. 각방 쓴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안방 문 앞에 서면 남의 집 대문 앞에 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저는 미숙 씨의 무릎 위에 놓인 제 손목의 붕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궈낸 집 한 채인데 정작 그 집안에서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인사는커녕 밤늦게 들어와도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누구 하나 고생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람 최진구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고장나지 않는 돈 버는 기계로만 보는 것 같아 서글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양평까지 오겠다고 한 것도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어서 도망치듯 나온 길이었소.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60대 사내가 겪는 가장 큰 슬픔은 밖에서의 고생이 아니라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소외감이라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그래요. 지들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손주들 학원비 보태달라, 차 바꾼다 소리나 하지. 애비가 비 오는 날 빗길 운전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 한마디 해주는 놈이 없음입디다. 내가 오늘 이 산골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어도 아마 우리 가족들은 내일 아침에 들어올 입금액이 안 찍히는 걸 먼저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제 30년 운전 인생의 성적표인가 봅니다. 제 고백이 끝날 때쯤 방 안은 잠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낡은 산장 방 안은 묘하게 따뜻한 연민의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미숙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비친 제 모습은 서울집에서의 초라한 가장이 아니라 그저 위로가 필요한 가련한 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미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니, 미숙 씨.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마음을 무겁게 했나 보구려.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젖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 눈물은 저를 향한 동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숨겨온 저보다 더 깊고 쓰린 인생의 상처가 고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 쓸쓸한 처지를 다 듣고 난 미숙 씨가 고개를 떨구는데 그 가냘픈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기구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오고 있더군요. 그녀는 제 손목의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입을 뗐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라도 있고 번듯하게 자란 자식들이라도 있잖아요. 저는요, 이 산속이 제 무덤이 될까봐 밤마다 무서워요. 미숙 씨의 이야기는 참으로 모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서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었던 남편이 문제였죠.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결국 집이며 가게며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빚쟁이들을 피해 홀로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남겨진 건 산더미 같은 빚과 충격으로 쓰러진 친정어머니 뿐이었지요.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해요.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붙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화기까지 꺼놓고 사라졌더라고요. 그 인간 찾아내라고 울부짖는 빚쟁이들 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노모를 등에 업고 도망치듯 이곳 양평 산골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미숙 씨는 산 아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지금은 이 낡은 산장을 관리하며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 걸린 우리 엄마는 이제 제 얼굴도 못 알아봐요.
밤마다 남편 찾는다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소리가 꼭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이 산속에서 비라도 오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서 숨이 턱턱 막혀 잠을 못 자요. 나도 한때는 사랑받고 싶고 예쁜 옷 입고 나들이 가고 싶던 여자였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밑바닥으로 처박혔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 못해 제 심장을 지지는 것 같았어요. 화사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녀의 얼굴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58, 아직은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로 싶을 나이의 그녀는 치매, 노모의 뒷수발을 하며 인색한 산장 수입에 매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요, 오늘 오빠가 이 문을 두드렸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줄 수 있다는 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저 참 나쁜 여자죠. 남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던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채 이 허름한 산장을 감옥 삼아 살아온 그녀의 세월이 제 고속도로 인생과 닮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종착역에서 만난 가련한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울먹이는 미숙 씨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쓸쓸한 노년은 그녀의 찢겨진 삶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고 있던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산장 건물을 통째로 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슬픈 고백으로 꽉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빗소리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꼭꼭 숨겨주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낡은 산장의 지붕을 때리던 그 요란한 빗소리가 신기하게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질 듯 포효하던 천둥 소리도 이제는 먼 산 너머로 물러가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이 고요해질수록 이 좁은 방 안에서 마주 앉은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손등 위에 겹쳐진 미숙 씨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설거지물과 험한 산일로 짓무르고 거칠어진 그 손마디가 어찌나 안쓰럽고 애틋하던지요. 서울에서 기계처럼 운전대만 잡던 제 손이나 이곳에서 고립된 채 풍파를 견뎌온 그녀의 손이나 참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미숙 씨, 우리가 참 닮았네요. 사는 모습은 달랐어도 가슴속에 구멍 하나씩 뻥 뚫어놓고 사는 건 똑같구려. 제 말에 미숙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동자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치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제 손등의 굳은 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내려왔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저 이 산속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그런데 저는 늘 제자리였죠. 이 좁은 산장을 치우면서 남들이 남기고 간 옹기만 만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빠가 털어놓은 그 쓸쓸한 이야기들이 꼭 제 얘기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든 빗소리 사이로 낮게 깔렸습니다. 평생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응어리들,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서러운 세월이 미숙 씨의 손길 한 번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대접, 남자 대접을 이 낯선 산골 산장에서 오늘 처음 본 여인에게 받고 있다니요.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확인하며 연민이라는 깊은 강물에 함께 몸을 담갔습니다. 30년 넘게 껍데기뿐인 가장으로 살며 말라 비틀어졌던 제 영혼에 그녀의 눈물 섞인 위로가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도박꾼 남편에게 버림받고 치매 노모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며 굳어버렸던 그녀의 심장이 제 투박한 위로 앞에 조금씩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나 평생 길 위에서만 살았는데 오늘처럼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처음이요. 비가 영영 그치지 않아서 내가 서울로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미친 생각까지 드는구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미숙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과 아까 마신 대추차 향기가 섞여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향기에 취한 탓일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고독 끝에 만난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둘을 반겨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도 이곳 양평 산골에도 우리가 마음 편히 기댈 언덕은 없었죠. 오직 이 빗소리 잦아든 밤, 낡은 산장의 작은 방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우리만의 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소. 당신 참 외로웠겠군요라는 100마디 말보다 맞닿은 살결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65세 남자와 58세 여자. 남들이 보면 흉하다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황혼의 길목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절실한 구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서로를 향한 연민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그녀를 더 깊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그 불꽃 같은 예감이 제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은 나이에 심장이 다시 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이미 제 가슴이 그저 피나 돌리는 기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짐을 싣고 고속도로 아스팔트 위를 구르느라 제 감정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타이어 같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막한 산장 방 안에서 미숙 씨의 떨리는 숨결이 제 살결에 닿는 순간 멈춰있던 제 영혼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미숙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올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5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제 몸이 낯선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비겁하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기, 미숙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수십 년 택시 운전으로 찌든 피로가 납덩이처럼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포근함을 거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빠 몸이 돌덩이처럼 뭉쳤네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희미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왔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그 애틋한 눈빛.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 타인처럼 살아온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존재 자체를 통째로 위로받는 듯한 기적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의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방 안에서는 인생의 늦가을에 찾아온 거센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의무와 습관처럼 나누던 그런 몸짓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그동안 굶주려왔던 영혼들이 서로를 구걸하듯 채워주는 그런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이 그녀의 고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제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빠, 나 너무 외로웠어요. 이 산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이 제 가슴팍을 적셨고 저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65 남자와 58 여자. 남들이 보면 흉하다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황혼의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낡은 산장 방안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전이자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메말랐던 제 가슴에 다시 꽃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늦가을 설이 내린 들판에 뒤늦게 핀 꽃이 더 붉고 진하듯이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애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굽은 등을 끌어안고 서로의 깊은 상처를 혀로 하차주듯 밤새도록 서로를 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애의 마지막 불꽃 같은 밤이었습니다. 낡은 산장의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조차 우리에게는 축복의 음악처럼 들렸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서늘한 산 공기도 우리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오빠라 불리며 기댈 수 있는 한 남자였구나.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새벽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창문을 적실 때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 어둠이 영원히 우리를 감춰주기를 기도하며 저는 그녀를 제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마침내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잠든 미숙 씨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제 인생을 건 중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손을 놓으면 저는 다시 저 차가운 서울집의 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더 끔찍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 안개가 밀려 들어올 때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산장의 천장은 여전히 낡고 얼룩덜룩했지만 제 옆에서 고운 숨소리를 내며 잠든 미숙 씨를 보니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석에서 쪽잠을 자며 맞이하던 그 찌뿌듯한 아침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가슴 한복판에 쇠사슬처럼 묶여있던 답답함 대신 묵직하고도 따뜻한 온기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미숙 씨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장이 지워진 그녀의 민얼굴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였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맑고 깊은 눈동자만큼은 참으로 예뻤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이불을 끌어올리며 작게 웃더군요. 그 미소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간 저를 옥죄어온 가장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풀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미숙 씨, 나 이제 결심했소. 제 갑작스러운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어젯밤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진심을 담아서요. 나 서울 돌아가면 다 정리하겠소. 아내한테도 솔직하게 말하고 자식들한테도 이제 내 인생 찾겠다고 선언할 거요. 그동안 나 죽은 듯이 기계처럼 살았소. 그런데 어젯밤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나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요. 나 같은 늙은이에게도 다시 봄이 올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사람. 당신이 처음이요.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제 손등을 적시는데 그게 꼭 저를 붙잡는 간절한 부탁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딱 한 달만 기다려 주시오. 집 정리하고 개인 택시 면허도 내놓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이 산골에서 작은 방 하나 얻어 살 정도는 마련해서 오겠소. 다시는 미숙 씨를 이런 외로운 산장에서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게 하지 않겠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당신 옆이었으면 좋겠소. 제 고백은 절박하다 못해 비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욕정에 눈이 먼 노인의 망령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바쳐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내린 단 하나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미숙 씨는 흐느끼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실 거죠? 저 믿어도 되는 거죠? 전 이제 오빠 아니면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매일 산 아래 길만 보면서 오빠 기다릴게요. 오빠가 안 오시면 저 정말 이 산속에서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 가슴팍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겠소. 죽어도 오겠소. 한 달 뒤에 이 산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택시기사 최진구가 아니라 당신의 남자로 돌아오는 진구일 거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짧고 뜨거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미숙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산장 현관까지 나와 제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안개가 자욱한 양평 산골 국도를 내려오며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다친 손목이 조금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오직 미숙 씨와 함께할 새 삶의 풍경만 가득했습니다. 산속 작은 집, 미숙 씨가 끓여주는 따뜻한 대추차, 그리고 더 이상 돈 버는 기계가 아닌 누군가의 남자로 불릴 그날 뒤, 저는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비겁해지지 말자, 최진구. 너도 이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마침내 익숙한 서울 시내로 들어서고 우리 집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올려다본 우리 집 창문은 여느 때처럼 차갑고 무표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뜨거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거대한 파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아까 미숙 씨 앞에서 장담하던 기계는 어디 가고 자꾸만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서부터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묘한 압박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드디어 제 숨통을 턱 하고 막아버립디자. 어젯밤 양평산장에서 미숙 씨와 나누었던 그 뜨겁고 비장했던 약속들이 서울의 매연과 아파트 숲 사이로 신기루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마치 죄 지은 사람이 담벼락을 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건 그리웠던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쇼핑백들과 숨이 막힐 듯한 분주함이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어제 비가 그렇게 오는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자빠져 있다가 이제 와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데는 아주 도사라니까.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실 한복판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돌잔치 답례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가 우리 막내놈 아들, 그러니까 제 금쪽 같은 손주 녀석의 첫 돌이었거든요. 제가 어젯밤 산사태로 고립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떤 여인과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맹세하고 왔다는 사실은 이 집안의 공기 속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저기. 산사태 때문에 길이 막혀서 산장에서 하루 묵었소. 핸드폰도 안 터지고. 됐고, 거기 서 있지 말고 이 상자나 좀 베란다로 옮겨요. 애비가 돼서 손주 돌잔치에 관심이 있어. 없어? 어제 안 들어온 덕분에 나 혼자 이거 다 하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익숙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들어온 그 목소리. 저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고단함을 먼저 앞세우고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일궈낸 이 가정을 지탱하느라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냉담한 말투 말입니다. 저는 붕대를 감은 손목을 슬그머니 뒤로 감췄습니다. 미숙 씨가 정성껏 발라준 연고 향기가 제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까봐, 그게 아내의 코끝에 닿아 제 발칙한 꿈이 들통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자식들, 번듯하게 차려입은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인자한 할아버지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 그 사진 속에 저는 분명 성공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자 밖에 진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걸 내팽개치고 양평의 낡은 산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도망자에 불과했죠. 아버지, 오셨어요? 어제 비 많이 와서 걱정했어요. 근데 이번 돌잔치 때 호텔 대관료가 좀 올랐다는데 아버지가 저번에 말씀하신 그 적금 타시는 거 조금만 일찍 뺄 수 없으세요? 방에서 나온 아들놈은 제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역시나 돈 이야기로 결론을 맺더군요. 제 인생의 마지막 탈출 자금으로 생각했던 그 소중한 적금이 아들놈의 체면을 세워줄 호텔 돌잔치 비용으로 사르르 빠져나갈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미숙 씨에게 했던 집 정리하고 면허 팔아서 가겠다던 비장한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노후 대책으로, 아들의 비상금 창구로, 손주의 장난감 값으로 갈갈이 찢겨서 도처에 뿌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식어 빠진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양평 산장에서 미숙 씨가 건네주었던 그 따뜻한 대추차를 생각했습니다. 그 투박한 잔에 담겼던 온기는 이곳 서울의 으리으리한 아파트 식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쇠사슬을 다 끊어내고 정말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돌잔치 명단을 확인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가두는 창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제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사정없이 덮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숙 씨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뒤에서 수다를 떠는 가족들의 시선이 제 뒤통수를 따갑게 찌르더군요. 제 황혼의 탈출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익숙하고도 끔찍한 일상이라는 늪에 발이 푹 빠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30톤짜리 트레일러도 아니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약속의 무게더군요. 양평 산장을 내려올 때만 해도 세상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차 버릴 것 같았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서울직 거실에 앉아 있으니 저는 그저 가족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 있는 작은 나사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는데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일으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화면을 보니 미숙 씨였습니다. 오빠, 잘 도착하셨어요? 비는 그쳤는데 이곳은 아직 안개가 자욱하네요. 오빠가 두고 간 온기 덕분에 오늘 하루는 견딜만해요. 보고 싶어요. 그 짧은 글자 한 줄이 제 눈동자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아프던지 가슴 한구석이 지시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정리하고 가겠소. 하지만 전송 버튼 위에 멈춘 제 손가락은 차마 아래로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손주 녀석 돌복 맞춘 거 사진 찍어 보냈네. 얼른 나와서 좀 봐요. 당신이 돈 보태준 덕분에 아주 귀티가 잘잘 흐른다니까. 그 해맑은 목소리가 꼭 제 목을 조르는 밧줄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숙 씨에게 답장을 보내는 순간 저 거실에서 웃고 있는 아내의 평온함과 아들놈의 기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의 미래가 한순간에 박살난다는 환상이 제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65 먹은 늙은이가 미쳤다고, 노망났다고 손가락질할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제 등 뒤로 쏟아지는 것만 같았죠.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미숙 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오빠 바쁘신가 봐요. 혹시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니죠? 저 아까부터 산 아랫길만 보고 있어요. 비는 그쳤는데 제 마음엔 아직 비가 내려요. 답장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비겁했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나 같은 놈 잊어버리시오. 썼다가 지우고 다시 사랑하오. 꼭 가겠소라고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쓰다 지우기를 수십 번. 하얀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는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이야? 넌 그냥 평생 운전대나 잡다가 죽을 팔자야라고 속삭이는 듯 했지요. 결국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비겁함이 제 진심을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미숙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약속들이, 그 애틋했던 눈물들이 휴지통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전화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그 무심한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꺽꺽대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번호를 지우는 순간
양평의 그 뜨거웠던 밤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고 미숙 씨라는 여인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짊어온 책임이라는 가식적인 겉껍데기가 제 마지막 진심보다 더 무거웠던 겁니다. 확인.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화면을 눌렀고 미숙 씨의 번호는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휴대전화에는 아내의 잔소리와 자식들의 용돈 요구, 그리고 스팸 문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양평 산장에서의 그 기적 같았던 하룻밤은 그렇게 제 비겁함 속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두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돌잔치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그 평온하고 끔찍한 일상 속에서 저는 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등불 하나가 픽 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그 무미건조한 택시 기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예전처럼 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을 양평 산골 그 차가운 빗속에 떼어놓고 온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사람 영혼을 갉아먹는 일인지 아십니까? 연락처를 지우고 다시 택시 핸들을 잡았을 때 저는 제가 예전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손님을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달려도 제 눈앞에는 양평의 그 안개 자욱한 산길이 아른거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자락에도 미숙 씨의 그 서글픈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면 그 낡은 산장의 얼룩진 무늬들이 살아 움직이며 저를 비난하는 것만 같았죠. 비겁한 놈, 최진구.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을 한다고. 돌잔치는 성대하게 끝났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웃고 떠드는 가족들 틈에서 저는 박수를 쳤지만 제 가슴속은 텅 빈 고속도로처럼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양평 그 좁은 방에 갇혀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요. 결국 3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교회로 드라이브나 다녀오겠다는 무미건조한 핑계를 대고 말이죠. 제 차는 마치 길을 기억하는 짐승처럼 그날의 그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처럼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산은 벌써 울긋불긋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내가 늦었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이제라도 다 내려놓고 왔으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구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그 낡은 목조 건물이 나타나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미숙 씨가 달려 나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제가 상상했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산장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 못해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입구에는 폐업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힌 낡은 판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숙 씨 계세요.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굳게 채워진 육중한 자물쇠가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본 실내는 어두컴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차를 마셨던 그 방,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눈물 흘렸던 그 거실, 그곳엔 이제 먼지만이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는커녕 쥐 죽은 듯한 정막만이 가득했죠. 어디 갔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산장 주변을 헤맸습니다. 뒤편 노모가 계시던 방도, 미숙 씨가 정성껏 가꾸던 작은 텃밭도 모두 버려진 채였습니다. 동네 사람이라도 찾아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 깊은 산골에 물어볼 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산새 소리와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만이 저를 비웃듯 들려올 뿐이었죠. 제가 연락을 끊고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그 수개월 동안 그녀는 얼마나 이곳에서 저를 기다렸을까요? 매일 아침 안개 낀 산길을 보며 제 택시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치매 노모를 모시고 이 외로운 산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저라는 놈의 답장을 기다리다 결국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자물쇠가 채워진 문 앞에 주저앉아 저는 통곡했습니다. 65 늙은 사내가 산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지운 건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가족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한 여자의 영혼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살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먼지 쌓인 창틀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진 것처럼 따뜻했던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 그녀는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 때까지 저는 그 빈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다시 잠그고 내려가면 정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 봄날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한 장을 그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 진심을 그곳에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홀린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그 텅 빈 산장을 보고 내려온 날부터 제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서울에 있고 핸들은 여전히 강남대로와 종로 바닥을 훑고 다니는데 제 마음의 나침반은 바늘이 고장난 것처럼 자꾸만 동쪽 그 양평 산골짜기만을 가리키더군요. 이제 제 택시 영업은 오로지 양평이라는 두 글자에 목을 매는 도박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호출이든 길거리 손님이든 행선지에 양평이나 서종 혹은 그 근처 지명만 보이면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미쳤냐고 묻더군요. 그 먼 길을 가서 공차로 내려오면 남는 게 뭐 있냐고요. 하지만 제게 그건 영업이 아니라 제 영혼을 찾아가는 눈물겨운 순례였습니다. 손님, 양평 어디로 모실까요? 아, 거기요? 잘 알죠. 제가 아주 눈 감고도 가는 길입니다. 뒷자리에 손님을 태우고 팔당대교를 지날 때면 제 심장은 다시 65 노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두근거립니다.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줄기를 보면 그날 밤 제 손등에 떨어졌던 미숙 씨의 뜨거운 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세상 모르고 졸고 있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만 저는 룸미러 속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눈 속에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날의 제가 여전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목적지에 손님을 내려주고 나면 제 택시는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그 고립된 산장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잡초가 지붕까지 덮칠 듯 무성해진 그 흉물스러운 폐가 앞에 차를 세웁니다. 시동을 끄고 정막 속에 앉아 있으면 환청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빠, 정말 오실 거죠? 저 믿어도 되는 거죠?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창밖을 내다보지만 보이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과 이름 모를 산새들의 비명뿐입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30년 넘게 기름때 묻고 거칠어진 제 손 위로 환영처럼 미숙 씨의 그 작고 투박한 손이 겹쳐집니다. 그때 잡았던 그녀의 손은 참으로 거칠었습니다. 삶의 고단함이 마디마디 맺혀있던 그 손. 하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살결보다도 따뜻했고 제 메마른 인생을 단번에 적셔주었던 그 생명줄 같았던 손. 저는 습관처럼 오른손으로 제 왼손 등을 어루만집니다. 마치 그녀의 온기가 아직도 그곳에 고여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미숙 씨, 나 오늘 또 왔소. 오늘은 비가 안 오네. 그날처럼 비라도 퍼부으면 내가 핑계 삼아 당신 문을 더 세게 두드려 볼 텐데. 혼잣말을 내뱉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영락없이 정신 나간 노인네 모습입디다. 가족들은 제가 요즘 돈을 잘 못 벌어온다고 타박입니다. 산업금이 어쩌니 가스비가 어쩌니 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제 귀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갑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미숙 씨가 어디로 떠났을지, 치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가냘픈 어깨로 어디서 또 고생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어쩌다 양평행 손님이 없는 날이면 저는 퇴근길에도 차를 돌려 양평국도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집으로 향합니다. 제 개인 택시는 이제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헤매는 낡은 조르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중년 여인들의 뒷모습만 봐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미숙 씨가 아닐까? 혹시 저 구부정한 어깨가 그녀가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기분, 여러분은 아실까요? 집이라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곳이 더 이상 제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막막함을요. 저는 이제 택시 핸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없는 미숙 씨의 환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밤늦게 양평 산자락을 굽이굽이 내려옵니다. 산안개가 택시 앞 유리를 뿌옇게 가리는데 그 안개 너머로 그날 밤의 주황색 불빛이 일렁이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따라 차를 세우고 하염없이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이 비겁한 입술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늦어서 미안하다고 안아줘야 할까? 그런 실없는 고민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던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불 꺼진 산장 입구 근처에 웬 하얀 그림자 하나가 가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헛것을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형체는 분명히 그곳에 서서 제 택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놈이 참 무섭습디다. 양평 산자락을 미친 듯이 맴돌던 그 정력도, 미숙 씨를 찾아내겠다는 그 간절한 집념도 삐걱거리는 제 무릎 관절과 흐릿해진 눈동자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더군요. 결국 저도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그토록 오래 잡고 있던 택시 핸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제 몸의 일부였던 개인 택시 면허를 팔아넘기던 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엔진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이 좁은 아파트 거실 소파로 옮겨왔습니다. 하는 일이라곤 아침에 일어나 의미 없는 뉴스를 보고 삼시세끼 아내가 차려주는 사실은 차려놓은 걸 찾아 먹는 밥을 먹으며 시간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저 앞 식탁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TV 속 연속극에만 눈을 떼지 않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 등
참으로 익숙하고도 서늘한 등입니다. 30년 넘게 제 돈줄을 바라보며 지켜온 저 등 뒤에서 저는 오늘도 투명 인간이 된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아내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 오늘 하루 기분은 어떤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불행에 혀를 끌차거나 가끔 고개를 돌려 거실 청소나 좀 도와요라며 핀잔을 줄 뿐이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날의 양평으로 달려갑니다. 아내의 차가운 등 뒤에서 저는 조용히 제 왼쪽 손목을 어루만집니다. 이제는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지만 제 세포 하나하나에는 아직도 그날의 감각이 박혀 있습니다. 미숙 씨가 그 하얀 손가락 끝으로 연고를 펴 발라주던 그 서늘하면서도 뜨겁던 촉감 말입니다. 아이고 손님, 화상은 초기에 잘 다스려야 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칩니다. 그때 미숙 씨가 발라주던 건 단순한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무게에 눌려 짓물러 터진 제 영혼에 발라주던 구원이었죠. 저는 지금도 가끔 코끝에 그 알싸한 연고 냄새와 대추차 향기가 섞인 묘한 향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하고 깨끗한 서울의 아파트 거실보다 빗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던 그 낡은 산장 방안이 100번 1000번 더 그립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육체가 쇠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할 대상이 없어져 가는 과정이라더군요.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늙어갈수록 그 그리움이 더 또렷해져서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TV 볼륨을 높이는 아내의 손길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비겁하게 핸들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미숙 씨와 함께 산 아랫길을 산책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녀가 끓여주는 차를 마시며 적어도 이 집구석보다는 덜 외롭게 늙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후회는 늘 늦게 오고 그 무게는 남은 생을 다 바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자식놈들은 이제 제게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돌잔치 때 돈 보태준 걸로 제 할 일은 끝났다는 듯이요. 손주 녀석도 이제는 할아버지 냄새난다며 제 품에 잘 오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성은 알고 보니 저를 가두기 위해 쌓아 올린 감옥이었던 겁니다. 저는 거실 창밖을 내다봅니다. 빌딩 숲 사이로 지는 저녁 노을이 꼭 양평산을 넘어가던 그 햇살 같습니다. 미숙 씨도 지금쯤 어디선가 저 노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자물쇠 채워진 산장 근처를 떠돌며 저처럼 비겁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를 생각하면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지만 저는 이제 울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저 욱신거리는 손목을 문지르며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그녀의 번호를 머릿속으로만 가만히 되뇌어둘 뿐입니다. 여보,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요?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먹고 설거지나 좀 해놔요. 아내의 무심한 목소리가 제 회상을 날카롭게 가르고 들어옵니다. 저는 힘없는 대답을 하며 식탁으로 향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영혼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안개 자욱한 어느 산장문 앞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창틀에 놓인 낡은 택시 운전용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진 그 장갑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참아왔던 어떤 갈망이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노선을 운행하면서 저는 수만 명의 손님을 태우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 하나 내려놓을 곳은 찾지 못한 채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군요. 이제는 거울 속의 저를 봐도
낯선 고집쟁이 노인네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뻣뻣하게 굴고 아내의 잔소리에는 버럭 화를 내며 제 약해진 마음을 감추려 애쓰는 그런 고약한 노인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한구석, 그 지독하게 시린 응어리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닳지를 않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의 무게라는 게 이렇게나 무거운 줄 알았더라면 그날 아침 양평산장을 내려올 때 그렇게 호기기 어린 장담은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칠 거였으면서 왜 그 가련한 여인의 마음에 헛된 등불을 켜주었는지 이제와 후회해 본들 제 머리 위로 내리는 서리만 더 하얗게 변할 뿐이죠.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저는 거실 베란다 창가에 홀로 서서 멀리 남한산성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저 산을 몇 개나 더 넘고 골짜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날의 숲속 산장이 나오겠지요. 지금쯤 그 낡은 건물은 아마 형체도 없이 무너졌거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 번듯한 카페라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그곳은 여전히 빗물 냄새가 나고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리며 노란 전등 불빛 아래 미숙 씨가 앉아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고 있자니 미숙 씨가 내어주던 그 뜨거운 대추차 색깔이 떠오릅니다. 제 굳은 살 박인 손목을 어루만지며 눈물 짓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도 저 노을 속에 일렁이는 것 같습니다. 미숙 씨, 나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나를 원망하고 있어? 아니면 나 같은 놈은 벌써 잊어버리고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 대답 없는 질문을 허공에 던져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65세의 진구는 비겁했지만 이제 기력이 다한 늙은 진구는 그날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지 못해 정작 제 영혼을 구원해 주려던 그 따뜻한 손길을 뿌리친 대가가 이토록 사무치는 고독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비겁했던 제 인생의 성적표는 안락한 노후라는 껍데기로 돌아왔지만 제 알맹이는 그날 양평의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창틀을 꽉 쥡니다. 이제는 앙상해진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저는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가 TV 소리에 묻혀 투명인간처럼 밤을 지새우겠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노을이 다 타버릴 때까지만이라도 그녀를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습니다. 닿지 않을 목소리인 줄 알면서도 제 생에 단 한 번 진심으로 뜨거웠던 그 하룻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고 싶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숙 씨.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저는 지는 해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제가 짊어진 이 무거운 참외록은 아마 제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늦은 후회로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기 내야 할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길 위에서 인생을 다 보낸 늙은 기사가 드리는 마지막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진구라는 한 남자의 서글프고도 뜨거운 인생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이 마음에 드셨다면 작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은 다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또한 진구의 선택이나 미숙의 기다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감동과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나 다른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보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